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보면서 새롭다, 처음 듣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롤링을 안 들은 거지. 2학년 1학기 때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복습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짤 때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면 프로그램 짜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숫자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비트를 쪼개서 뭘 하거나 할 때 숫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수체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형성을 할 때 캐릭터, 그 다음에 숏, 롱, 인터저, 더블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걔네 포맷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면 프로그램을 잘 짤 수가 없어요. 자,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그 메모리 매니지먼트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결국 실행되려면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 메인 메모리에 어떻게 올라갈 거냐. 물론 OS가 항상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영역은 이제 유저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될 텐데 그 유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주였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메인 메모리의 용량을 극대화시키면서 메모리 용량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걔를 아주 잘 사용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올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게 있었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일단 올라오면 무조건 CPU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올라와 있는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다 보면 IO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웨이팅이 걸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CPU가 더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놈들이 램에 이렇게 꽉 차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컴퓨터가 느려지는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떤 게 있다고 했죠? 대기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미리 앞에서 당겨서 그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잠깐 인터미디에이터 큐로 빼내고 그다음에 IO가 응답할 때까지, 그리고 롱텀 큐에 있는 대기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미리미리 실행시키면 그러면 메모리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동시에 CPU에 대한 활용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스와핑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올라오려면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이제 프로세스 단위로 쪼개질 텐데 그 프로세스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배치를 시킬 거냐에 따라서 파티셔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미리 정해진 사이즈를 쭉 슬롯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프로세스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프로세스가 딱 그 사이즈에 맞진 않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남는 공간들이 생기다 보면 메모리가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러지 말고 프로세서 사이즈에 맞게끔 딱딱 블록을 맞게 해주자는 게 베리어블 사이즈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와핑을 하다 보면 그 블록이 빠져나가면 그 사이즈만큼에 맞는 프로세스가 올라오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홀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걸 하려면 뭐야? 조각모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홀과 홀을 합쳐서 크게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 아예 프로세스를 더 잘게 쪼개자는 얘기죠. 페이지 개념으로 프로세서를 픽스드 사이즈.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징이라는 건 이미 정해진 사이즈죠. 그래서 2kg, 2kg 이렇게 미리 정해진 사이즈로 슬롯을 쭉 나눈 다음에 프로세스를 그 페이지의 개수로 쪼개는 거죠. 얘는 4페이지짜리다, 얘는 5페이지짜리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페이징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진 프로그램들 결과적으로는 CPU한테 올라올 때는 페이지 단위로만 올라오면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메인 메모리에 모든 프로그램이 올라올 필요 없다. 근데 유저가 느끼기에는 마치 프로그램이 다 실행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든다라고 해서 버추얼 메모리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드디스크에 있고 실제로 실행되는 페이지만 메인 메모리에 올라오게끔 만드는 형태가 되겠죠. 단점은 모든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으면 페이지가 폴트 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일부 페이지만 올라와 있으니까 실행하다 보면 다음 페이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페이지 폴트가 나고 페이지 폴트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드디스크에서 그 페이지를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프로그램은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하드디스크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인터넷에서 아니 컴퓨터에서 이제 모래시계가 도는 거죠. 그 페이지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은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 용량을 잘 늘리든지 아니면 페이지 관리를 굉장히 잘하든지 스마트하게.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잘 안 일어나게 만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페이지하고 버추얼 메모리 개념은 OS 관점에서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도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원하는데 그럴 때는 세그멘테이션 개념을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보여지는 거는 페이지 개념으로 보이진 않고 세그멘테이션 형태로 보여진다라고 했고요. 어떤 머신은 페이지와 세그멘테이션을 다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할 거는 연산장치. CPU의 핵심이죠. CPU에서 사실상은 모든 거를 처리하는 게 다 연산이죠.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동하거나 하는 게 결국 연산인데 CPU가 계산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그 계산기 핵심이 결국 연산기겠죠. 연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뭐 Arithmetic and Logical Unit의 약자죠. ALU는. 결과적으로 얘는 뭐 하는 거냐? 계산하는 거예요. 네, Arithmetic 계산. 산술 계산을 할 거냐? 로지컬 계산. 그러니까 논리 계산을 할 거냐? 논리 연산을 할 거냐? 결국 계산하는 게 얘의 롤이죠. 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서비스를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어디를 거쳐야 돼요? 이 연산기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감호한다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고친다는 뜻인데 데이터를 고치려면은 뭔가 연산을 하거나 논리 연산을 하거나 해야 고쳐지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연산기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숫자를 받느냐? 인터저를 받겠죠. 정수 형태를 받아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정수형 포맷의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수점도 다루고 그 다음에 그쵸? 소수도 다루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수만 다루진 않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그럼 어떻게 소수점을 다루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는 포맷을 가지고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ALU에서 가지고 있진 않아요.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라는 게 뭐냐면 지수 형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7 곱하기 10의 3승 더하기 4.5 곱하기 10의 6승 뭐 이런 걸 하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0.00 마이너스 3승이라 해야 되겠네. 0.0037 더하기 0.0054 이걸 할 때 실질적으로는 이거의 숫자가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얘는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컴퓨터 저장될 때는 물론 이게 바이너리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겠죠. 이거 지금 내가 예를 드는 거는 10진수로 예를 들었다 뿐이지 이진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진수로 소수점을 만들면 전부 다 이렇게 지수 형태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멘티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트한 지수항 이렇게 두 개의 항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소수점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연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ALU인데 저는 인터저 연산밖에 못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지수는 지수끼리, 그렇죠? 지수를 맞춰주면 돼요. 지수를 어떻게 맞춰주면 되냐면 저는 인터저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요 놈이 지수적인 인터저가 되죠. 그리고 얘는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똑같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37과 54 얘가 적절하지 않다. 여기 하나 더 넣을까요? 네, 이렇게 하나 더 넣읍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4승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5승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더하면 안 되죠. 네, 그냥 더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낮은 쪽으로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5승으로 바꾸고 370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이제 더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얘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멘티사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하고 ALU 연산은 인터저 연산이니까 370과 54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수를 계산할 일이 있으면 지수 계산 다시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더하기를 할 때는 지수 계산이 필요 없지만 곱하기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할 때는 지수끼리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저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수점 연산을 할 수 있어요. 다만 한 번에 안 끝나죠. 이해되세요? 네, 먼저 이거 다 처리하고 이동시키고 자릿수 맞춰주고 하는 거 하려면 여러분이 C코드에서 이렇게 소수점 더하기 소수점을 하면 컴파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40줄짜리 명령어가 생겨요. 왜냐면 지수 맞춰줘야죠. 뭐 맞춰줘야죠. 한 다음에 쭉 하다 보면 연산을 내면 한 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명령어가 한 40줄로 해석이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인터저만 있어도 소수점 연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느리죠. 굉장히 느려요.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플로팅 포인트 숫자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따로 만들기도 해요. 네, 따로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 메이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C코드를 짰어요. C코드를 짰으면 그 C코드를 여러분이 컴파일하죠. 컴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컴파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CPU에 맞게끔 명령어로 바꿔주는 게 컴파일이에요. C코드를 읽어서 내가 이 해당 CPU에 맞춰서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주는 게 컴파일인데 컴파일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플로팅 포인트를 해당하는 명령어가 없으면 여러분 C코드는 에러나요. 이거 못한다고. 에러나요. 근데 컴파일러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놈이 있으면 그 CPU에서 돌겠죠. 물론 인터저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에 따라서 컴파일러의 디펜던트에서 다시 말해서 CPU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CPU ALU는 인터저로 다루니까. 자,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이 소수점에 대한 것이 무조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플로팅 포인트만 계산하는 놈을 따로 하드웨어로 만들자. 라고 해서 FPU라는 놈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10강인가 9강쯤에 보면 컴퓨터의 역사 쭉 나오는 것 중에 그 인텔의 그 히스토리들이 있어요. 쭉 보다 보면 거기에 FPU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가 없었다는 얘기죠. FPU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인터저만 가지고 계산하다가 도저히 이제는 이 어떤 플로팅 포인트, 그러니까 소수점 계산이 너무 크리티컬해진 거예요. 왜? 그래픽이 나와서요. 그래픽이 나오면 소수점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로 이렇게 픽셀이 이동하는데 이렇게 픽셀 단위로 이렇게 정수 단위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0.5 단위로 움직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해당되는 FPU 모듈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ALU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소수점 연산을 만나면 저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요. 플로팅 포인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하드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는 새로운 칩을 쓰기도 하고요. FPU라고 하는 새로운 칩을 CPU에다 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을 만나면 해당된 칩으로 명령을 보내서 야 연산 결과 내놔 해가지고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기본은 뭐다? ALU의 기본은 뭐예요? 인터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에 가서 나중에 취업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뭘 꾸밀 일이 있다, 소프트웨어 짤 일이 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짜는 시스템의 CPU 특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짜는 CPU,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CPU가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짜는 소프트웨어에 소수점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요. 내가 만약에 내가 사용한 CPU에 소수점 유닛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소수점 계산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짜셔야 돼요.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모든 CPU가 다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LU는 결과적으로는 값을 받아서 연산을 해서 그 연산된 결과를 뱉어내는 게 ALU잖아요. 그러면 ALU로 들어오는 값을 누가 주느냐? 당연히 레지스터에서 들어오겠죠. 레지스터에 숫자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ALU가 다양한 기능을 하잖아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프팅도 하고 다양한 기능을 하니까 내가 더할지 뺄지 곱할지 아니면 시프팅할지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당연히 컨트롤 유닛한테 받아야 되겠죠. 예. 그걸 해석하는 놈 있잖아요. 인스트럭션 해석하는 놈한테 받아서 연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결과가 두 개가 나와요. 연산된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라는 놈이 나오는데 플래그는 뭐냐? 연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죠. 첫 번째 오버플로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0이 될 수도 있어요. 연산 결과가. 제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언더플로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호가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여기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카운팅을 해요. 포르프에서 카운트를 100을 할 거예요. 그러면 100부터 99, 98, 97 하다가 이게 제로가 되면 포르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100이 됐다라는 걸 하려면 카운트를 100이랑 빼봐야 되잖아요. 빼서 결과가 0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레지스터가 0인지를 체크하는 것보다 여기서 0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플래그에서 0인 경우에는 제로다라고 하는 걸 그 비트만 보는 거예요. 값을 보지 않고. 그 비트만 보면 내가
점프를 할지 아니면 그냥 계속 돌릴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용도로 여기 플래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A에서 B를 뺐을 때 A가 크냐 작으냐를 결정할 때도 여기 있는 플래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어떤 연산 결과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비교한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플래그를 활용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내가 건너뛴 게 있는데, ALU 안에 곱셈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ALU 안에 곱셈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멀티플라이어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요, 멀티플라이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기, 디바이저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디바이저는 없고 나누기는 없고, 기본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더하기밖에 없어요. ALU의 가장 기본은 더하기인데 곱하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속도가 달라져요. 곱하기를 또 더하기만으로 만들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그럼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어쨌든 곱하기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프트웨어 속도도 확 달라지겠죠. 자, 점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당연히 0과 1을 표현하겠죠. 컴퓨터에서는 디지털 논리에서 배웠듯이. 그래서 파지티브 넘버를 바이너리로 저장을 하게 되겠죠, 무조건. 그래서 10진수를 2진수를 이렇게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2진수로 그냥 바꿀 때는 그럼 음수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는 거죠. 음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방법은,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소수점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41은 저렇게 표현하겠지만 4.1은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숫자에서는 다 정수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소수점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바로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익스포넨트 함처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함과 지수함, 그러니까 멘티사 부분하고 익스포넨트 함 이렇게 포맷을 형성을 해요. 그거는 다음 강의 시간 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소수점을 표현하는지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소수점도 없고 부호도 없는 게 기본적인 이진수 형태예요. 컴퓨터에서 다루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음수를 표현해야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사인 매그니튜드 방법이에요. 사인 매그니튜드 방법은 뭐냐면 부호와 크기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이 쓰는 숫자가 바로 사인 매그니튜드 방법이에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또는 5, 10 이게 바로 사인 매그니튜드 방법이에요. 크기 앞에 부호를 붙이는 형태가 사인 매그니튜드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투스 컴플리먼트 방법이 되겠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1학기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투스 컴플리먼트 방법인데, 이 현재 컴퓨터에서 쓰이는 방법은 바로 투스 컴플리먼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인 매그니튜드보다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거보다 이걸 쓰는지에 대한 이유는 뒷페이지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사인 매그니튜드 방식은 말 그대로 부호를 쓰는 건데 제일 왼쪽 비트를 부호로 쓰겠다는 거예요. 제일 왼쪽 비트를. 그랬을 경우에 0인 경우에는 얘는 플러스 값이다. 플러스 부호 대신에 0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대신에 1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0과 1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죠. 제일 왼쪽에 있는 비트를 부호로 사용하자. 대신 0일 경우는 플러스로 잡고 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18이다 그러면 요 제일 왼쪽 빛을 부호로 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대로 쓰고 이진수 쓰고요.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 위에 제일 왼쪽에 있는 놈이 부호로 바뀌면 되죠. 그러면 플러스 18과 마이너스 18의 차이는 뭐냐면 제일 왼쪽에 있는 비트를 가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크기대로 쓰는 거고요. 단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연산하는 게 불편해요. 마이너스 5 더하기 3 하면은 굉장히 값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5 더하기 3 하면 마이너스 2라고 바로 나오지만, 여러분 마이너스 5 더하기 3을 하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부호 비교하시죠. 예. 마이너스 5 더하기 3하고 5 더하기 3하고 결과가 다르죠. 5 더하기 3은 8이고 마이너스 5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인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숙달된 훈련을 통해서 바로 알겠지만 초등학교 때를 옛날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부터 해요? 같은 부호냐 다른 부호냐부터 먼저 따지고, 같은 부호냐 그러면 더해주고요. 다른 부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쪽이 크냐 플러스 쪽이 크냐를 또 따지죠. 맞아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쪽이 크냐 플러스 쪽이 크냐 따지고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쪽에 부호를 붙이죠. 여러분 생각해도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따져야 되고, 같으면 둬야 되고 다르면 빼야 되고, 어느 쪽이 큰지를 봐서 큰 쪽을 작은 쪽을 빼줘야 되고, 그리고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복잡해요. 연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로로 표현하는 게 두 개가 돼요. 플러스 0도 있고 마이너스 0도 있죠. 0은 하나인데 그렇잖아요. 예, 왜냐면 여기가 빵빵빵빵빵도 0이고요. 1 빵빵빵빵빵도 0이에요. 왜냐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거 안 써요. 이거 안 쓰고 그럼 뭘 쓰냐? 투스 컴플리먼트를 쓰는데요. 투스 컴플리먼트를 쓰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그냥 숫자가 있는데 요 제일 왼쪽에 있는 놈의 가중치 이게 원래 2의 0승부터죠.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당연히 2의 7승짜리예요. 근데 2의 7승인데 얘는 마이너스 2의 7승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의 7승으로. 그러니까 자릿수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되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일 때는 이거, 0일 때 이건데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를 다 더한 것보다 요거 하나보다 하나 적죠. 하나 적어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2의 7승이고 얘를 다 더한 것이 얘보다 하나 적으니까 결국 얘랑 더하다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1학기 때 배웠던 거 다시 복습을 하시든지 아니면 투스 컴플리먼트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는 얘보다 2개 적은 거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3은 얘보다 3개 적은 거고 이런 원리예요. 마이너스 3은 얘보다 3개 적은 거죠. 왜냐면 얘보다 얘가 3개 적으니까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래서 이쪽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놈하고 간격이 더 많이 멀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더 많이 가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이쪽 양수 파트가 하나도 없으면 음수만 살아남죠. 마이너스 2의 7승만 살아남는 거예요. 자, 얘 그럼 장점은 뭐냐? 일단 첫 번째 0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0은 하나밖에 없어요. 0을 2개 만들 필요가 없죠. 얘는 0이 하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다는 얘기는 뭐냐면 2개의 숫자를 더할 때요. 그냥 더하시면 돼요. 뭐 부호 볼 필요도 없고 어느 게 큰지 작은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더하시면 알아서 마이너스 5 더하기 3을 하던 5 더하기 3을 하던 알아서 결과가 나와요. 굉장히 쉽죠. 부호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자, 그 이유는 1학기 때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만드는 게 좀 어렵지 않냐 그러면 투스 컴플리먼트 만드는 게 예를 들어서 사인 매그니튜드 같은 경우에는 MSB만 바꿔주면 쉽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좀 어렵지 않냐. 물론 사인 매그니튜드보다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을 다 뒤집어요. 뒤집을 수 있죠. 이렇게 다 뒤집은 다음에 1만 더해주면 끝이에요. 다 뒤집으다 1만 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MSB부터 이렇게 뒤집어요. 뒤집어 가다가 제일 끝에 마지막에 2를 만나잖아요. 제 2를 만나면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뒤집어요. 뒤집죠. 쭉 가다가 얘도 뒤집고 제일 마지막으로 만나는 1을 만나면 이때는 그건 그대로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마이너스로 취해라라고 하면 뒤집고 이게 이제 마지막 1이죠. 더 이상 뒤에는 1이 없죠.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가시면 돼요. 쉽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쭉 뒤집다가 끝에 만난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1에서부터는 그냥 그대로 간다. 다 배우셨던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 투스 컴플리먼트를 만들고요.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4비트다라고 하면 0000부터 111까지 이렇게 도메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수로만 따지면 0부터 15까지 표현을 하는데 투스 컴플리먼트로 하면 0부터 이쪽으로 가면 1, 2, 3, 4, 5, 6, 7까지 여기 보면 양수를 다 채우는 게 7이죠. 그렇죠? 1을 채우고 여기 MSB를 채우는 순간 음수가 되어버리니까 양수 다 채우면 7이고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여기 MSB만 딱 있으면 마이너스 8이죠. 여기가 가장 갈 수 있는 마지막이 되겠어요. 그래서 쪼개보면 양수 쪽으로는 7, 음수 쪽으로는 마이너스 8까지 표현이 가능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음수 쪽을 하나 더 표현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보세요. 4비트면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총 몇 개죠? 16개예요. 그러면 가운데 0 하나 빼죠. 그러면 15개를 양쪽으로 양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15개는 홀수니까. 그래서 양수 쪽으로 7개, 음수 쪽으로 8개, 음수 쪽으로 하나가 더 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대칭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좀 더
노멀라이즈 시켜서 n비트라고 가정을 하면 n비트다라고 가정하면 양수로 갈 수 있는 거는 최대 2의 n-1승 마이너스 1까지가 양수로 갈 수 있는 최대가 되고요. 음수 쪽으로 푸트로 가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2의 n-1승까지가 갈 수 있는 게 되겠죠. 됐나요? 노멀라이즈 시키면. 자, 그러면 예를 들까요? 뭐 5비트 한다라고 하면 5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투스 컴플리먼트에서 5비트로 표현하면 오른쪽 부트는 얼마까지 표현이 돼요? 5비트면 2의 4승 마이너스 1까지가 표현이 가능하죠. 왜냐면 n-1이니까 5비트면. 그럼 얼마까지 가능해요? 15까지가 가능한 거고. 음수 쪽은 얼마가 돼요? 얘보다 하나 더 갈 수 있다 그랬죠? 마이너스 16까지가 음수로 갈 수 있는 최대가 돼요. 계산이 가능하시겠죠? 자, 투스 컴플리먼트로 표현하던 아니면 포지션으로 표현하던 표현할 수 있는 개수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4비트예요. 4비트를 그냥 파지티브 넘버로만 표시하겠다 그러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15까지 표현하시는 거고, 투스 컴플리먼트를 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그걸 쪼개서 양수로는 7까지밖에 안 되죠. 음수로는 마이너스 8까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양수로 다 몰아서 쓸 거냐, 아니면 이거를 절반은 양수로 절반은 음수로 쓸 거냐에 따라서 표현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코드 프로그램 짜실 때 unsigned를 사용하시죠. unsigned라는 어떤 명령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캐릭터나 쇼트나 인터저 선언하시면서 unsigned 이렇게 선언하시면 뭐냐면 양수만 쓰겠다라는 건데, 그게 단순하게 양수만 쓰겠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표현 범위를 2배를 더 쓰겠다는 얘기죠. 양수 쪽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실 때도 잘 고민하시면서 짜시는 거죠. unsigned를 쓰게 되면 내가 양수로 2배 더 크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양수로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를 만드는 경우에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0을 마이너스로 만들어 보면 다 뒤집고 플러스 1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오버플로 나는 건 원래 버려요. 투스 컴플리먼트에서는. 그럼 버리면 그냥 0이죠. 그쵸? 오버플로는 이건 어떻게 0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아요. 정확해요. 왜? 0을 마이너스 취하면 0이죠.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어요. 얘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28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28 다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을 더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다시 처음 거랑 똑같아졌죠. 마이너스 128을 뒤집으면 128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마이너스 128이 나왔잖아요.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왜 그렇죠? 음수로 마이너스 128까지 표현할 수 있지만 양수는 얼마까지밖에 안 돼요? 120? 그렇죠. 7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128을 하면 그냥 마이너스 128밖에 안 돼요. 뒤집을 수가 없죠. 이건 오버플로예요. 내가 표현하시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28을 양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 외에는 다 돼요. 이 경우 외에는 다 음수로 만드는 게 다 가능합니다.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28을 근데 프로그램을 여러분 짜시다 보면 여러분 프로그램 짰을 때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게 왜 들어갔느냐? CPU는 이게 마이너스 128을 뒤집었는지 30을 뒤집었는지 몰라요. 그냥 뒤집으라니까 뒤집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뭘 하실까요? 무조건 어떤 A라는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할 때 뭘 체크하셔야 돼요? 오버플로우를 체크하셔야 돼요. 혹시 A가 마이너스 128을 가지고 있으면 얘다 마이너스를 취해도 128이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28이 나와요. 실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CPU가 그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지금 CPU는 이걸 해결해주지 않아요. 이걸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짜실 때 마이너스 취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를 충분히 더 잡으시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28을 걸러내시든지. 마이너스 128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8비트 연산할 때 여러분이 캐릭터로 어떤 변수를 잡았어요. 캐릭터로 잡으면 이게 8bit이거든요. 그럼 얘는 127부터 마이너스 128까지밖에 표현을 못해요. 숫자가. 그런데 마이너스 128을 뒤집으려고 하면 그 순간 소프트웨어 에러가 나겠죠. 버그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숫자의 범위를 보면 8비트가 캐릭터형이거든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캐릭터형. 캐릭터형인 경우에는
127부터 마이너스 128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 짜실 때 형 선언하시죠? 데이터 타입 선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어디까지 가질 수 있느냐를 잘 고민하셔서 잡으셔야 돼요. 너무 쓸데없이 크게 잡아도 컴퓨터가 너무 많은 메모리를 잡아먹는 거고요. 너무 작게 잡으면 오류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적절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16빗 프로세서다. 16빗 변수로 잡는다고 쇼트로 잡으면 얼마가 돼요? 2의 15승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2의 15승이기 때문에 32767부터 마이너스 32768까지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범위가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하다 보면 캐릭터형하고 인터저형을 더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캐릭터랑 인터저를 더할 수도 있고 뭐 쇼트랑 롱텀을 더할 수도 있고 그러면 8비트와 16비트를 더하다 보면 비트가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 경우에 어떻게 더하냐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남아있는 비트를 여기 있는 거처럼 이렇게 0으로 채우면 되죠. 0으로 채우면 되는데 문제는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마이너스도 0으로 채우면 이상해지죠. 왜냐하면 MSB가 그 음의 가중치를 가지는데 이걸 0으로 채워버리는 순간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0으로 채워버리는 순간 양수처럼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MSB를 카피해서 저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캐릭터 선언한 거를 인터저로 형 변환을 시키시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1로 이렇게 카피가 돼요. 그래서 MSB를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하게 되면 원래 값이랑 똑같은 값을 가지면서 부호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결과적으로는 MSB를 카피한다. 그러니까 사인 익스텐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사인 익스텐션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MSB를 카피를 해서 하게 되겠죠. 뭐인 경우에? 사인드형 데이터인 경우에. 언사인드인 경우에는 이럴 필요 없어요. 언사인드인 경우는 어차피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0으로 그냥 다 채우면 되는데 사인드형 데이터 타입인 경우에는 MSB를 카피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실 때 데이터 타입을 사인드로 선언했느냐 언사인드로 선언했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져요. 확장하면. 자, 더하기랑 빼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더하기는 그냥 더하시면 돼요. 이진수 더하기가 똑같고요. 그리고 오버플로우 나는 경우만 생각을 하면 돼요. 오버플로우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개를 오버플로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4비트인데요. 4비트인데 7 더하기 7 하면 14죠. 그쵸? 네, 플러스 7 더하기 플러스 7 하면 14죠. 4비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8까지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럼 14를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더하다 보면 당연히 오버플로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연산 프로를 짤 때 A 더하기 B는 C에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A와 B 값이 너무 크면 C를 넘어갈 수 있죠. 비트 넘어갈 수 있죠. 당연히 오버플로우가 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는 CPU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요. 뭐냐, 오버플로우가 났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버플로우가 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상에서 방지를 하셔야 돼요. 오버플로우를 항상 체크를 하신다든지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LU에는 뭐밖에 없느냐? ALU에는 더하기밖에 없어요. 그럼 빼기는 어떻게 하느냐? 빼기는 바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A 빼기 B를 했을 경우에 결국 뭐하고 똑같아요? A 더하기 마이너스 B하고 똑같죠. 그래서 연산기 ALU에는 더하기밖에 없고요. 빼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subtract 이렇게 빼주는 놈을 마이너스로 투스 컴플리먼트 시킨 다음에 처음 것과 더해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더하기만 있으면 더하기도 할 수 있고 빼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된다? 더하기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뭐만 있으면 돼요? 컴플리먼트 바꿔주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그 회로만 있으면 더하기도 할 수 있고 빼기도 할 수 있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창기의 ALU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애더밖에 없었어요. 제일 처음 만든 CPU에는. 애더만 있으면 더하기 가능하죠. 빼기 가능해요. 곱하기도 가능해요. 나누기도 가능해요. 더 센 게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CPU가 만들어졌어요. 더하기, 그래서 애더 하드웨어는 어떻게 되냐? ALU 하드웨어는 이거였어요. 초창기 때는. 그래서 레지스터에서 들어오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B 레지스터를 그냥 여기 스위치예요. 스위치라는 얘기는 이렇게 올 거냐, 이렇게 올 거냐를 선택하는 놈인데 A 더하기 B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온 놈하고 이렇게 돌아온 놈하고 하면 A 더하기 B고요.
빼기를 하겠다 그러면 요놈의 컴플리먼트가 마이너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만든 다음에 A랑 더하면 A 빼기 B죠. 그래서 저 스위치를 가지고 A 더하기 B와 A 빼기 B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오버플로우 체크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더한 결과에 오버플로우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오버플로우 체크하는데 이 놈이 바로 플래그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그 역할을 하는 놈이 오버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자, 곱셈도 가능하냐? 그냥 가능합니다. 그래서 곱셈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곱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47 곱하기 35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얘랑 이렇게 곱하죠? 그렇죠? 이렇게 곱해서 35, 24 하고 13, 21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더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진수는 지금 여기서 곱하긴 하는데 이 진수는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아요. 이 진수도. 자, 이걸 곱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진수는 곱할 게 없어요. 왜? 0을 곱하면 0이잖아요. 맞아요? 1을 곱하면 누구예요? 자기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처럼, 아까는 곱하기를 해서 더했는데 얘는 그냥 0이 내려올 거냐, 자기가 내려올 거냐만 판단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덧셈기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파셜 프로덕이라고 해요. 파셜 프로덕이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를 곱한 결과를 우리가 파셜 프로덕이라고 하는데 이 진수에서는 어쨌든 파셜 프로덕 자체가 굉장히 쉽게 나오죠. 0이냐 2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만 잘 맞춰주면 돼요? 포지션만 잘 맞춰주면 되죠. 자리 위치만 잘 맞춰주면 더하는데 결과가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그 파셜 프로덕트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덧셈 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1011과 1101을 곱할 거예요. 멀티플리캔드와 멀티플라이 곱할 건데 11과 13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숫자를 여기서부터 곱하면 되겠죠. 자, 110과 1을 곱하면 1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잖아요. 1이니까 결과적으로 1이면 요 놈이 그냥 내려오면 되고 0이면 0이 내려오면 돼요. 심플하죠? 그래서 이게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파셜 프로덕트라고 해요. 네, 부분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자리가 하나 올라가죠. 네, 0의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0이기 때문에 얘랑 곱해봤자 0이죠. 0은 0이잖아요. 네, 0이니까 0이 나올 거고. 근데 또 세 번째 자리로 가면 1이니까 또 요놈 여기 다만 뭐만 잘 맞춰주면 돼요. 자리 위치만 그 포지션으로 잘 맞춰주면 되겠죠. 여러분 10진수 곱하기 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리 위치만 잘 맞춰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위치로 가면 다시 또 네 번의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죠. 네, 더해주면 이렇게 프로덕트 결과가 나와요. 자, 여기서 곱하기가 필요 없죠. 더하기만 했으면 돼요. 내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고 여기 있는 애들을 쭉 더해주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덧셈기만 있어도 곱셈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 얘기 또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선정한 CPU 안에 곱셈기가 있는 CPU도 있고요. 없는 CPU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실 때 곱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느려질 수가 있어요. 곱셈이 없는 CPU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2배가 되겠죠. 그래서 4빗 곱하기 4빗 하면 몇 빗이 필요해요? 8빗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소프트웨어 짜실 때 캐릭터 A 선언하시고 캐릭터 B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A와 B를 곱했어요. A와 B를 곱한 다음에 그러면은 몇 비트가 필요한 거죠? 8비트와 8비트 곱했으니까 16비트가 필요한데 그거를 그대로 캐릭터에 저장을 해보시면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하드웨어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들면 여기에 덧셈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멀티플리캔드에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아까 말드렸던 1011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멀티플라이어 있어요. 멀티플리캔드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게 멀티플리캔드예요. 밑에 있는 게 멀티플라이어예요. 그러면 여기에 멀티플리캔드가 저장이 되고 여기에 멀티플라이어가 저장이 되고 여기에 레지스터 A가 저장이 되면 얘를 가지고 곱셈기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덧셈기 하나 있죠. 덧셈기 하나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해요. 0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에 있는 1이 1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자, 더하자라는 게 되는 거죠. 더하자. 1이니까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원래 있던 값하고 요 값하고 더해요. 더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얘밖에 없죠. 얘랑 더했으니까 요 놈만 남죠. 그럼 그 놈이 여기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있으시죠? 원래 있던 놈하고, 그러니까 어큐뮬레이터예요. 어큐뮬레이터니까 여기 있던 놈하고 여기 있던 놈하고 더해서 이 놈이 여기 저장이 되면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1011로. 자, 이게 제일 밑에 거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트 할 거잖아요. 두 번째 비트를 할 건데 이 놈은 이제 했으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버려야 돼요. 버리고 이 두 번째 비트 가려면 이 놈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이 놈이 이동하면 이 자리 비니까 다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우측으로. 자, 이동을 시키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원래 있던 1011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 있던 1011이 자, 여러분 자릿수를 하나 올리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면 되죠. 자릿수를 하나 내리고 싶으면 어느 쪽으로 내려? 오른쪽으로 올리고 되죠. 자연스럽게 이전에 더한 값이 자릿수가 자연스럽게 하나 내려가죠. 아까 제가 이거 할 때 그다음에 자, 이걸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놈하고 두 번째 한 놈을 왼쪽으로 미는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온 놈을 기준으로 원래 있던 놈을 오른쪽으로 밀어도 되죠. 같은 얘기잖아요. 자, 요 놈을 기준으로 요 놈을 왼쪽으로 밀어도 되지만 얘를 기준으로 요 놈을 오른쪽으로 밀어도 같은 결과잖아요. 자릿수만 맞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한 놈을 오른쪽으로 미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트가 바뀌죠. 하나씩 이동했으니까. 그럼 이제 다음에 0이잖아요. 그렇죠? 0이니까 이거를 0으로 올라가고 이번에 안 더하죠. 안 더한다는 얘기는 요놈이 더해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요놈이 그대로 자기 걸로 오겠죠. 네, 요놈이 자기 걸로 그대로 와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되고. 자, 이걸 몇 번만 하면 돼요? 여기 파란색이 다 없어질 때까지만 반복하면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몇 번만 하면 된다? 4번만 하게 되면 여기에 4빛과 여기에 4빛이 최종 결과물이 돼요. 해보시면 돼요.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앞에서 했었던 이거 있죠? 요 값이 그대로 나와요. 오른쪽에 요게 저장이 되고 왼쪽에 요게 저장이 되고.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손으로 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예요, 이거는. 자, 각각의 레지스터 이름이에요. 이게 C, A, Q, M은 어디냐면 자, 요게 C 레지스터예요. 요게 A 레지스터, 요게 Q 레지스터, 요게 M 레지스터예요. 요놈이. 그러니까 요 값들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사이클 지나면 이렇게 바뀌고 값이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고 한다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한 사이클 지날 때마다 어떻게 값이 바뀌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보시나요? 1000, 1111이라는 값으로 바뀐다라는 거를 사이클마다 보여주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시면서 얘랑 하나하나씩 비교해 보시면 돼요.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로 한번 설명해 주면 결과적으로는 Q0 값이 1이냐라고 하면 더해주면 되고요. 그렇죠? 더해주고 0이다라고 하면 더해주지 않죠. 그 다음에 뭘 해요? 하나씩 시프팅을 하죠. 시프팅을 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하나 빼죠. 왜냐하면 카운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ND치다 그러면 N번 사이클 돌리면 되니까 카운트를 돌리고 카운트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계속 N번 동안 반복을 하고 카운트가 0이다 그러면 끝난 거죠. 끝났다라고 해서 A와 Q를 묶어서 결과값으로 내보내면 이게 곱셈의 경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이너스 넘버를 이거는 지금 양수만 돼요. 양수. 지금 제가 보여드린 곱셈기는 양수 연산만 되는 곱셈기예요. 그럼 음수 연산은 어떻게 해요? 음수 연산은 복잡합니다. 마이너스 5랑 3이랑 곱할 때는 뭐라 그러냐? 그냥 양수처럼 곱해요. 자, 양수처럼 곱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5를 5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5를 5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양수로 만들어서 2를 어떻게 해요? 그냥 곱해요, 일단. 그 다음에 뭐 해요? 두 개의 사인이 같은지를 보고 두 개의 사인이 같으면 그냥 놔두고 두 개의 사인이 다르면 뭐예요? 음수죠? 음수면 투스 컴플리먼트로 해서 음수를 바꿔주고. 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하죠. 곱하기에 있어서 더 복잡해져요. 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 장점은 뭐냐? ALU를 그냥 쓰시면 돼요. 다만 코드가 좀 길어지겠죠. 네, 마이너스를 하기 위한 코드가 좀 길어지는 게 단점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부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스 알고리즘.
부스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산하시면 알아서 나와요. 마이너스 5가 됐던, 마이너스 5 곱하기 3이 됐던, 3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됐던, 5 곱하기 3이 됐던 무조건 알아서 마이너스 15가 나와요. 부스 알고리즘 쓰게 돼요. 마치 투스 컴플리먼트 연산하듯이 나온다 이거죠. 그 부스 알고리즘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 기본 아이디어는 어떤 숫자랑 1111, 그러니까 이진수죠. 111을 곱하는 결과는 뭐하고 똑같냐면 이것과 똑같아요. 맞나요? 1111은 15죠. 15잖아요. 15를 하는 것과 이건 뭔가요? 요거는 뭐냐면 끝에만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5하고 16 빼기 1은 같죠. 맞나요? 15하고 16 빼기 1하고 같잖아요. 네, 15가. 그러니까 얘는 몇 번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번을 곱해야 되지만 얘는 몇 번만 곱하면 돼요? 두 번만 곱하면 되죠. 제일 위에 거랑 제일 밑에 거랑. 자, 이게 부스 알고리즘인데요. 부스 알고리즘 시작은 이렇게 여기서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자, 트레인. 여기에 있는 쭉 1이 연속되는 걸 우리가 트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1이 연속되는 것 중에 제일 앞부분에 있는 거는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네, 2배로 키워주면 된다는 얘기죠. 제일 앞에 있는 놈. 여기 제일 앞에 있는 놈은 2배로 키워주자. 그 다음에 제일 여기 중간 미들에 있는 놈. 미들에 있는 놈은 어떻게 해줘요? 미들에 있는 놈은 그냥 0으로 바꿔주자. 1이 연속되는 놈은. 그리고 제일 바깥에 있는 놈은 뭘로 만드냐? 마이너스로 바꿔주자. 라는 게 키예요. 자, 그런데 제가 잠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구성이 좀 어렵긴 해요. 알고리즘이. 여기서 제가 지금 2배로 키워진 것 같은 효과를 내오지만 부스 알고리즘은 무조건 2개를 봐야 돼요. 2비트를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2비트를 보다 보면 내 거를 기준으로 내 밑에 거를 봐야 돼요. 내 거를 기준으로 내 밑에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걸 기준으로 내 밑에 걸 보다 보면 이게 2배가 아니라 자기 것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배 곱하는 게 아니라 1배. 빼줄 때도 1배.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면 아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이랑 많이 곱한다라고 가정하면 자, 요 놈을 가지고 이제 부스를 쓸 거예요. 밑에서도 부스를 할 텐데 이걸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밑에 있는 놈이랑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볼 때 여기 지금 없죠? 밑에 있는 놈이. 밑에 없을 경우에는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0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10이죠. 자, 10인 경우에는 당연히 멀티플리캔드를 빼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1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트레이닝이 자, 이 트레이닝이 쭉 밑에서부터 오면 여기가 뭐가 돼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0이 쭉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어렵습니다. 여기에 쭉 오다 보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여기 1이 있으면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잖아요. 1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10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트레인의 시작이다. 스트링의 시작이다.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아까 취한다 했어요. 마이너스 취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여기는 이제 MSB로 확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볼 때는 요걸 이렇게 같이 본다 그랬죠. 같이 본다 그랬어요. 같이 보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거는 마치 1이 끝난 것 같죠. 앞에서 1이 끝나고 0이 되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얘는 end of train. 트레인이 끝났다. 내 앞에서 끝났다라고 보게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0, 1이니까 요는 1, 0으로 0, 1이니까 내가 끝났기 때문에 아까처럼 더하기 값으로 멀티플리캔드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스 컴플리먼트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뺄 거냐 더할 거냐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레인의 시작일 때는 빼고 트레인의 끝일 때는 더하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2개밖에 없다 그랬죠. 시작할 때는 뭐예요? 빼주고 끝나면 더해주고 그 메커니즘만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시작이니까 빼주고 자 여기는 끝이죠. 이렇게 왼쪽부터 오니까 끝이에요. 자 1이 여기서 끊겼잖아요. 끊겼기 때문에 이때는 양수 더해주고 자 1이 연속되지 않죠. 1이 오다가 여기서 끊겼죠. 0을 만났기 때문에 끊긴 거예요. 끊기면 더해주고 다음에 또 자 여기 경우에 여기 비어있는 공간은 MSB로 확장한다 그랬죠. 왜냐면 부호를 가졌기 때문에 1로 여기 MS를 카페에서 확장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돼요? 요거는 끊겼나요? 시작인가요? 1이 왼쪽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자 요거 이렇게 2개만 보라 그랬죠. 2개만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딕스 2예요.
레디스는 뭐냐면 두 빈만 보라 그래서 레디스2예요. 자, 요거는 1이 왼쪽부터 이렇게 오고 있으면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끝나는 시점이에요? 예? 시작하는 시점에 끝나는 시점에 1이 여기서부터 오고 있다 가정하면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 1이 없잖아요,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어떻게 빼주라 그랬죠? 그래서 빼기를 해주면 돼요. 네. 심판 두 개밖에 없어요. 뺄 거냐, 더 할 거냐? 세 개죠. 뺄 거냐, 더 할 거냐, 관둘 거냐. 그래서 얘는 빼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멀티플리캔들을 빼기로 내려오면 돼요. 자, 더하기로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면 되고요. 빼기로 내려올 때는 뒤집어서 내려오면 되죠. 빼기로 내려오면 여기 요놈이 내려올 때 빼기로 내려올 때는 투스 컴플리먼트로 빼줘서 내려오고 그냥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됐죠? 자, 세 번째. 자, 요거 두 개 이렇게 보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트레인의 중간이죠. 둘 다 11이니까 어디선가 1이 시작됐다가 지금 끝나는 지점도 안 보이고 시작되는 지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1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된다? 미들이다. 그러니까 얘 미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했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하면 돼요. 더하면 15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부호 생각하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15가 계산이 되죠. 자, 조금 어렵게 하는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숙제를 낼 거예요. 자, 레딕스 2개는 두 개를 보는 거예요. 레딕스 2는 두 개를 봐서 하는 건데 요거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레딕스 4라고 하는 거는 3비트를 봐요. 3비트를 보는데 3비트를 보는 거를 조사를 해서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4개를 만들어요. 이그젠플로. 뭐 예를 들어서 4비짜리 4비트를 하든 아니면 뭐 5비짜리 5비트를 하든 만들어서 풀어보세요. 아, 내가 그 배운 대로 잘 풀리는지.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시간에 내시면 돼요. 됐나요? 됐죠?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시간에 퀴즈 낸다고 돼 있어요. 이 퀴즈를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는데. 마지막 퀴즈가 되겠네. 퀴즈 봐요. 공부해보세요. 자. 그래서 부스 알고리즘은 그냥 심플하게 3개예요. 뭐냐면 2비트를 봤을 때 10이면은 스타트 오브 트레인이죠. 여기 왜냐면 여기쪽에서 온다고 가정하면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된다고 가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스타트 오브 트레인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쪽에 뭐가 있는지 상관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가 0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일이 끊겼죠. 더 이상 일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의 마지막 지점이다 해서 엔드 오브 트레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과 00은 당연히 중간이죠. 11과 00은 미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더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딕스2 부스 알고리즘 굉장히 심플합니다. 더할 거냐 뺄 거냐 그냥 내려갈 거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고요. 그 2비트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만 조심하실 게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서 2비트를 판단할 때 자, 제가 2비트씩 올라가지 않았죠. 어떻게 올라가요? 1비트씩 올라가는데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자기 밑에 거랑 같이 보죠. 네, 그게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레딕스4도 마찬가지예요. 자, 레딕스4는 어떻게 올라가면 2비트씩 올라가요. 2비트씩 올라가는데 제가 아까 몇 빗 본다 그랬죠? 3빗 본다 그랬죠? 3빗 보면은 2비트 올라갈 때 자기 밑에 3개를 보셔야 돼요. 얘는 1비트씩 올라가면서 자기 밑에 걸 보죠. 또 다음 1비트 올라가면서 자기 밑에 걸 보죠. 이렇게. 그러니까 레딕스2는 1비트씩 올라가고 그래서 레딕스2예요. 두 가지. 1비트씩 올라간다 그래서 레딕스4는 몇 비트씩 올라가요? 2비트 단위로 올라가요. 판단할 때. 대신 보는 비트는 3비트를 봐야 돼요. 얘는 2비트를 보고. 그건 여러분이 레딕스4를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 알고리즘 공부하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부스 알고리즘이 이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누기. 자, 나누기는 곱하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음수 처리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렇죠? 마이너스 5를 3으로 나누는 것과 5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 것과 결과가 달라요. 아시나요? 네. 5를 3으로 나누는, 마이너스 5를 3으로 나누는 것과 5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 것과 결과가 다릅니다. 네, 그렇게 되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디비전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여러분이 나누기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느려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누기를 안 쓰려고 해요. 프로그램 짤 때.
나누기 연산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연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곱하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나누기에 대한 이진수 나누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진수 나누기 해보셨을 것 같은데 10진수 나누기 똑같아요. 자, 요게 이제 디바이저고요. 요게 이제 디비던드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놈서부터 MSB부터 요놈이 들어가느냐 안 되느냐 따지시면 돼요. 안 들어가면 0 넣으면 되죠. 네, 0 넣으면 되고 그러면 뺄 수가 없죠. 뺄 수가 없으면 그냥 내려오죠. 여러분 나누기 나누기 하실 줄 알죠? 네, 초등학교 때 배웠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비트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요놈이랑 또 요랑 비교하죠. 뺄 수 없으면 여기 몫은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그냥 내려가죠. 못 빼니까. 그리고 다시 얘랑 또 내려오고 그리고 또 얘랑 비교해보고 못 빼니까 0이 올라가고 그렇죠? 또 그냥 내려가고 또 내려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얘랑 비교해보고 못 빼죠. 지금도 못 빼니까 0 올라가고 또 밑에 내려오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비교할 때 이제는 뺄 수 있죠. 그렇죠? 이제는 뺄 수 있으니까 몫이 1이 되고 요 밑에는 뺀 결과가 내려가겠죠. 뺀 결과가 내려가고 다시 또 여기 내려오고 요놈은 이제 딱 빼도 되죠. 제 왼쪽 건 빼도 되니까 빼고 다시 또 비교하고 그럼 이거 뺄 수 있으니까 또 1 올라가죠. 예, 똑같습니다. 10진수랑 똑같아요. 이 작업을 그냥 계속 반복하면 이 위에 몫이 생기겠죠. 자, 이진수 바이너리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A랑 Q가 있는데 자, Q가 뭐냐면 디비던드예요. 디비던드가 뭐냐면 요놈이 디비던드예요. 그쵸? 요놈이 디바이저, A가 디바이저. 이건 뭐냐면 디비던드에 있는 놈을 디바이저로 이제 비교해가면서 빼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요 M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쵸? M이라는 놈이 디바이저가 되는데 여기 있는 그 A라는 놈은 여기 요 놈이 A예요. 요 놈 이렇게 중간중간 내려오는 놈 있죠. 요 놈이 A 레지스터에 저장이 돼요. A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면 해야 될 게 뭐냐? 심플하죠? A에서 디바이저를 무조건 빼요. 무조건 빼면 돼요. 무조건 빼서 양수냐 음수냐를 보면 되죠. 네, 양수냐 음수냐를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A가 여기서 작냐라고 물어보죠.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음수냐라고 물어본 거죠. 음수냐라고 해서 맞다라고 하면 빼면 안 됐었죠. 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여기를 그냥 무조건 뺀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뺐어요. 뺀 다음에 양수 음수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빼야 돼요. 무조건 뺐어요. 뺐는데 음수냐라고 했어요. 음수냐고 했으면 잘못 뺀 거죠. 잘못 뺐으면 몫은 얼마가 돼요?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그쵸? 왜냐면 음수냐라고 물었는데 맞아요 음수야 그러면 잘못 뺀 거죠. 잘못 뺀 거면 Q는 당연히 0이 되고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겠죠. 뺐으면 안 되니까. 아까 여기서 뺐잖아요. A 빼기 M 했으니까 원래대로 다시 돌려놔야 되죠. 자, 음수냐라고 물었는데 아니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양수란 뜻이죠. A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잘 뺀 거잖아요. 그러면 몫을 1로 잡으면 되죠. 그리고 이미 빼진 값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기서 또 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냥 내려가면 돼요. 그리고 또 카운터 하나씩 빼면 되겠죠. 자, 이걸 몇 번 하면 돼요? 해당되는 비트만큼 하면 되겠죠. 네, 똑같습니다. 곱하기처럼. 자, 왜 꼭 이걸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0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하면 자,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0보다 같거나 크냐라는 걸 하려면 무조건 빼기는 들어가죠. 맞아요? 무조건 왜냐면 빼봐야 0보다 큰지 작은지 아니까. 그러면 빼기가 들어간 순간에 0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게 맞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놈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부호로 이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놈이 이렇게 가야 될 거야. 아닌가? 똑같나? 똑같나 보다. 이걸 갖거나 작거나 해놓고 여기가 yes가 되고 여기가 no가 되고 그렇죠? 그거만 바꾸시면 돼요. 이 사람이 좀 특이하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요 yes와 no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리뷰를 해보면 ANU는 결과적으로 계산하는 모듈이에요. 계산하는 모듈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예요? 인터저 연산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많은 CPU, 여러분이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많은 CPU는 곱셈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연산기도 없어요. 오직 뭐만 가지고 있어요? 덧셈기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 종류에 따라서 곱셈기를 제공하는 CPU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틴 포인트를 제공하는 CPU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특화시킨 걸 우리가 DSP 칩이라고 얘기해요. DSP 칩에는 좀 더 계산을 더 파워풀하게 하는 형태의 그런 기능이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ALU 연산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됩니다. 다 되는데 하드웨어로 얘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프로그램 짠 것을 다 풀어서 명령으로 다 풀어서 조각 내서 수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인 것처럼 나누기를 하려면 이 인스트럭션들을 다 반복해서 포루프를 돌아야 나누기가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